안녕하세요, 모리입니다. 오늘은 2019년에 나온 보수의 재구성이라는 책을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박형준이라는 국민의힘당 정치인이 보수의 사상을 자유공화주의라는 것으로 새롭게 재편해야 된다고 주장한 책입니다. 이 책을 지금 리뷰하는 이유는 이 박형준과 권기돈이라는 사람의 당내 위치 때문입니다. 박형준이란 사람이 2004년 17대 총선 열린우리당이 선거를 제패하고 보수당이 어려운 시절을 시작하던 당시에 한나라당으로 들어와서 국회의원이 됐었는데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주된 정책을 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권기돈이라는 사람은 위스콘신 사회학과에서 박사를 받은 사람으로 이 사람도 이명박 정부 시절에 활동을 했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유승민과 같은 위스콘신 쪽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 공화주의라는 것이 현재 국민의힘당의 일정한 패턴과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제가 또 책을 읽고 지켜본 바로는 굉장히 깊은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국민의힘당이 하는 행태들이 중간지대, 즉 중도만을 쟁취하려고 하는 선거 기술에서 기인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사실은 이 사람들의 설명되지 않는 우파적이지 않은 정책들이나 선택들이 사실은 공화주의라는 사상에서 기반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화주의라는 것의 그 뿌리와 그 핵심적인 사상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쪽에서 뜬금없이 주장하는 굉장히 자질구레한 그 정책들이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를 돌이켜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사실에 굉장히 과도하게 반응을 하고 그것이 대통령의 자리를 끌어내릴 정도의 일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지금까지도 당시의 탄핵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탄핵 이후에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겪어가면서도 끝까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하지 않고 탄핵에 대한 일정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보면 분명히 이 사람들의 행태에는 일정한 사상적 기반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마치 새로운 사상인 듯이 자유공화주의, 신공화주의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공화주의의 면면을 살펴보면 사실은 새로운 형태의 공화주의는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공화주의가 무엇인지 보수의 재구성이라는 책에 담겨있는 여러 이야기들 중에 공화주의에 해당되는 부분을 좀 살펴보고 이 사람이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공화주의에 관련해서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다음 편에서는 공화주의라는 사상 자체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공화주의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그래서 국민의힘당이 앞으로 어떤 행동과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를 추정할 수 있는 근거를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탄핵 선고가 2017년 3월이었고 이후에 문제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2020년 4월 15일이었거든요. 이 책이 나온 2019년은 그 탄핵파들이 분당을 해서 나가 있다가 나중에 2019년 말경에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하고 이름을 국민의힘당으로 바꾸면서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게 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2019년 초에 이 책을 내면서 기존의 자유우파라고 불리던 보수 진영을 보수우파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조금씩 물밑 작업을 하면서 자유한국당으로 탄핵파들이 복당을 하게 되는 작업의 신호탄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 사람은 문민정부 3당 합당에 의해서 태어난 김영삼 정부를 권위주의적 보수 기존의 군사정권의 후예들과 민주적 보수가 타협하고 결합한 정권이었다고 분석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국가주의적 보수에서 자유주의적, 민주적 보수로 전환을 시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김영삼이 기존의 전두환이나 노태우를 감방에 보내고 5.18을
기존의 세력을 단죄하고 세력권을 이쪽으로 끌고 오게 되는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이었던 거죠. 이 세력이 5.18이라는 것을 기존 권위주의적 보수를 끊어내는 자기들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기념하는 것이 그래서입니다. 이후에 노무현 정부 하에서 보수의 위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한나라당 내부에서는 공동체 자유주의라는 것을 표방하고, 한나라당 외곽에서는 뉴라이트 운동, 즉 고전적 자유주의 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고전적 자유주의 운동을 하던 세력은 아니고 공동체 자유주의라는 것을 그 당내에서 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자유주의는 국민의 민생을 중심에 두는 민본 사상, 그리고 국민의 주권을 강화하는 민주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경제 선진화, 삶과 질의 선진화를 비전으로 설정한 노선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국민의힘당의 노선과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국민의힘당이 지향하는 것이 새로운 지향이 아니라 굉장히 오래전부터 끈질기게 지속되어 온 새로운 정치운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기존의 권위주의 세력을 반공의 이름으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부정하는 태도를 가진 기존의 기득권 세력이라고 규정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노력도 방기하고 좌파와 어떤 타협도 부정하려는 교조적 자세 등의 부정적 관성을 가진 세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끊어내려고 꾸준히 노력해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노력의 결과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 중도 실형 정책이나 박근혜 정부의 경제 민주화 정책이 공동체의 방점이 찍힌 자신들의 정치 사상에 의한 정책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권위주의적 잔재, 기존의 권위주의 세력이 힘을 발휘하면서 18대에서 20대 공천의 실패를 초래하고, 그것 때문에 그 보수가 분열되고 권위주의가 되살아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런 잘못된 공천이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에 철저하지 못해서 발생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제왕적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을 해서 자신들 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알아서 공천하는 것을 개입을 하는 바람에 제왕적 대통령의 잘못으로 공화주의가 무너지고, 그래서 실패한 것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공화주의에 대한 도전, 공화주의를 실패하게 만든 제왕적 행동 때문이었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서론의 마지막에 이 사람의 공화주의적 사상이 요약되어 있는 문장이 있어서 여기서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고전적 자유주의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공동선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가정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그게 아니라 정치 공동체로서의 국가 속에서 살고 있다. 자유방임주의적 시민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운명을 의식하고 중시하는 공화주의적 시민이 부각되고 독려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유공화주의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공화주의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국가의 개입의 근거로 얘기하는 재헌헌법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재헌헌법의 기본 정신이 자유민주주의뿐이 아니라 사회민주적 요소가 가미된 것임을 지적하면서, 그래서 공화주의라는 것이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 이러한 요소들이 고전적 자유주의와 고전적 공화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회민주적 요소가 사실은 공화주의에서 출발하는 것임을 시인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대의민주주의라는 장치가 공화주의의 장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 공화주의 장치는 사실은 귀족 정치의 전통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포갑을 방지하기 위해, 민주주의는 다수의 포갑이 발생하기 쉬우니까요. 그래서 민주주의보다 공화주의를 강조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공화주의가 파벌의 이익을 넘어서서 국가의 이익이라는 공동선의 중요성, 그리고 권력의 견제와 균형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이거.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공화주의는 다수의 포갑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전제 왕정, 1인 독재를 막기 위한 귀족들의 귀족 정치의 전통이 큽니다. 사실은 공화정이라는 것은 귀족 정치의 전통 사상이죠.
적극적 자유와 소극적 자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적극적 자유를 내세운 이념들은 전체주의나 권위주의의 샛길로 빠질 개연성이 좀 높아집니다. 그래서 자유주의는 적극적 자유가 아닌 소극적 자유를 적극 옹호하는 편이고요. 하지만 소극적 자유는 빈곤과 같은 자유의 조건, 경제적 조건 같은 것에 대한 관심을 결여하고 있다는 것이 항상 반대자들의 반대 근거입니다. 그래서 소극적 자유 개념이 제한된 정부를 지지하는 경향이 있는데, 적극적 자유, 능력으로서의 자유 개념은 시민의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광범위한 사회 지출을 하는 정부를 지지한다고 얘기하고요. 그게 보통 사실이죠. 그런데 여기서 공화주의자들의 궤변 같은 개념이 나옵니다. 적극적 자유 개념의 잠재적 위험을 피하면서도 소극적 자유 개념의 제한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공화주의적 자유 개념이라는 것이 제시가 되죠. 공화주의적 자유는 비지배로 정의합니다. 자유란 개념이 지배받지 않는다면, 누구에게 노예 상태가 아니라면 자유롭다고 다르게 정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이 공공 영역에 시민적 참여를 하고, 이를 통해서 시민적 덕성을 통해서 지배받지 않는 삶으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개념이 공화주의적 자유 개념입니다. 새로운 개념이 아닙니다. 신공화주의라고 이름 붙일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시민적 덕성을 개발하는 공화주의적 자유 개념은 귀족이라는 것이 사라진 평등한 사회에 귀족 정치에서 시작된 공화정을 대입하려다 보니 모든 국민들이 귀족 같은 고상한 덕성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를 깔아야 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화주의적 자유는 권력으로부터 구조적 독립성을 갖는 것을 자유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인이 누군가 나를 맘대로 할 수 있는 자의적인 통치되지 않은 권력에 종속 노예화되어 있지 않는 상태를 공화주의적 자유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개인과 권력의 구조적 관계에 관한 것이라고 얘기하죠. 예를 드는 것은 싱가포르의 예를 드는데, 싱가포르는 권력이 집중돼 있고 관료제의 정치적 지배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개인들이 일상생활이나 경제적 자유가 폭넓게 인정되지만 구조적으로 정치적으로 의견을 내고 관철시킬 수 있는 자유가 없기 때문에 지배된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공화주의적으로는 자유가 부족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예시가 좀 이상한 예시가 나오는데요. 가부장제로 인해서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지배가 구조적으로 가능하면, 또한 장애에 대한 사회의 구조적인 배려가 전무해서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지배가 구조적으로 가능하면 이 사회에는 자유를 위반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동의하기 좀 힘들죠. 이러한 개념 때문에 그 뒤로 가면은 가부장제를 없애야 온 국민의 자유가 이뤄질 수 있다는 식의 이상한 논리가 전개됩니다. 여기에서 명쾌해 보이는 루소의 궤변이 나옵니다. 자유의 기준을 복종과 예속으로 구별을 하는데요. 자유로운 사람들은 복종은 하지만 예속하지는 않으며, 지도자는 두지만 주인은 두지 않는다. 즉, 자발적인 계약관계에 의한 복종은 하지만 노예처럼 지배되거나 예속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구조적으로 지배되거나 노예처럼 묶여있는 상태라면 자유가 아니다 라는 얘기인데요. 그럼 자발적인 복종인지 예속되어 있는 건지를 구분하는 것은 어떻게 구분하냐 하는 의문에 대한 대답을 주기 위해서 오직 법에 따라서만 복종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법에 따라서 복종을 한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계약에 의한 합법적 권위를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리고 계약에 의한 또 법에 의한 합법적 권위이기 때문에 자발적인 복종이라고 전제를 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법이 소수에 의해서 나쁜 법이 만들어진다면, 악법이 만들어진다면 그 악법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는 것은 계약에 의한 합법적 권위에 대한 자발적 복종인가요? 법을 무엇이든 만들기만 하면 무조건 따라야 하는 입법 만능주의로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공화주의의 복종을
자발적 복종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개인의 자유를 신장하는 것과 공공선을 고양화시키는 것이 조화를 이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자발적인 공동체가 시민사회에 뿌리내리고 시민사회의 수준이 올라가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도 공화주의의 자유를 계속 밀고 나가면 좌파들의 이론적 터전이 될 수도 있다고 시인하고 있습니다. 공화주의에 의한 국가체제는 자발적인 복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전제를 내렸기 때문에 사회보장제도도 권리나 청구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자발적인 책임과 의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화주의적 덕성을 갖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의를 하고 분배 정의를 추구한다고 얘기하고,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이 집단적 안전보장을 위해 사회보장제도를 채택하는 것이니 원칙적으로 모두가 이 제도의 유지에 기여를 해야 한다. 자발적으로 기여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죠. 뭔가 좀 익숙한 느낌이죠. 사회주의도 사회주의적 덕성을 갖춘 인민들이 자발적으로 노동의 기쁨을 누리면서 사회 발전에 기여를 한다는 전제를 갖고 있죠. 성숙한 공화주의적 덕성을 갖추지 못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분배 정의는 어떻게 추구해야 될까요? 법으로 강제할 수밖에 없죠. 그 법이 자발적 복종일까요? 그 법이 자발적 복종을 끌어내는 것일까요? 결국에는 강제적 입법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강제하는 제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전제로 본다면 공화주의는 법을 만드는 국회의 권력을 굉장히 중시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제 같은 제도는 하지 않으려 하고 입법기관, 국회에 의한 통치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하게 된다. 내각제 같은 것을 옳은 정치제도라고 생각하기 쉽게 된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죠. 민주정은 자체의 특성상 다수가 소수의 자유를 억누를 가능성을 내포했고 실제로 그렇게 진행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공화정을 추구하면서 다수 독재를 피하기 위해서 각종 장치를 마련을 했었던 것이고요. 하지만 공화정이 시작된 최초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공화정의 의미인 레스푸블리카는 1인 군주나 독재자 1인에 의한 권력의 사적 이용에 대한 반대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결국에 공화정은 소수 지배의 형태로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법의 지배라는 법적 장치를 마련을 했지만,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소수 지배를 하게 된다면 제어할 장치가 사라지게 되죠. 로마의 경우도 사실은 시저가 전제 정치를 시작하고 나서 많은 시민들이 그것을 반기고 로마가 굉장히 길게 유지되고 번성할 수 있었죠. 공화정이라는 체제가 국가의 발전과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화정을 이야기하면서 학교의 예를 드는데요. 과거엔 제자에 대한 스승의 폭력과 욕설이 난무했지만 그래도 학교는 여전히 1인칭 복수의 공동체였다고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요인이나 인권 논리, 학교폭력위원회 때문에 학교가 자그마한 공동체이기를 멈추고 국가 개입과 민형법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뭔가 좀 이상하죠? 공화주의적 논리에 따르면 인권법과 학교폭력위원회라는 법적 장치가 오히려 학생들의 자유를 보장하고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학교 공동체에 이바지하는 자발적 공동체가 됐을 텐데요. 계속 반복해서 나오듯이 공화주의자들은 시민적 덕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북유럽의 관대한 복지가 사실은 북유럽 국가 국민의 시민적 덕성이 높기 때문에 관대한 복지가 가능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시민적 덕성이 복지보다 우선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보입니다. 관대한 복지가 가능한 시민적 덕성은 어떻게 키워야 되죠? 시민적 덕성의 정체가 뭔진 모르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개념인데 가장 어려운 숙제입니다. 통치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귀족의 자세를 모든 국민에게 요구하다 보니 생겨나는 웃기는 궤변이죠. 시민적 덕성의 개념이 연장되면서 급기야는 행복이 윤리적 차원의 이야기로까지 진행됩니다. 국민소득 2만 달러까지는 국민소득과 행복도 증가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지만 그 이상은 삶의 질적 요소가 합리적 차원, 윤리적 차원, 심리적 차원으로 도달된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윤리적 차원은
나와 공동체의 관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의 영역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시민적 덕성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러면서 국가가 윤리적 차원의 삶을 풍부하게 만들도록 여러 가지를 지원해야 한다고 하는데 교육 얘기도 있고 법치, 자원봉사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든가 공공 영역에 시민 참여를 활성화한다든가 그런 공동체에 관련된 것을 국가가 관여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시민적 덕성을 국가가 나서서 키운다는 개념이 굉장히 국가주의적이죠, 사실은. 그러면서 교육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교육이 보수 우파의 핵심 어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생각의 힘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생각의 힘이 국가의 흥망을 가르는 가장 큰 요인이고 그러므로 국가가 나서서 이러한 것들을 관여해야 한다. 기존의 국가주의적 보수관과 권위주의적 보수관 그런 것들과 차이가 무엇이죠? 그러면서 가족 문제를 언급하면서 여성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여성이 구조적으로 남성에게 지배되고 있는 가부장제가 문제라고 이야기한 것의 연장선입니다. 출산 및 육아휴직의 문제를 언급하고 부모의 장시간 근로와 자녀의 과도한 학습 시간이 가족의 해체를 초래한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가족의 회복을 위해서 양성평등을 이룩해야 한다고 합니다. 가부장제로부터의 해방을 생각하는 공화주의적인 접근에 슬쩍 가족의 회복이란 보수적 가치를 섞어 넣은 느낌이네요. 그러면서 목적세라도 신설해서 출산 장려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여성 문제와 가족 문제,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려면 결국 노동시장 개혁 문제와 마주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노사정 대타협이 불가피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뭔가 논리의 흐름이 이상하죠? 노사정 대타협은 어떻게 이루어야 되나요? 그동안 노조가 양보하지 않은 게 시민적 덕성이 모자라서였을까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양성평등을 추구해야 수구적인 보수가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보수라고 결론 내립니다. 최종 목표인 양성평등을 이야기하려고 참 많이 애둘러 왔다는 느낌입니다. 결국에는 가부장적 권위주의나 마초주의 문화부터 혁신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공화주의적 자유를 떠올리니 무슨 의미인지 대충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서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공동체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자고 이야기합니다. 시민적 덕성을 위한 것이겠죠?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이 사람이 주장하는 10가지 강령을 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첫 번째, 대한민국은 자유의 나라다. 맞는 말이죠. 두 번째도 자유. 세 번째, 공화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공화주의 세 가지 핵심 요소가 국민주권, 공공선, 시민적 덕성이다. 라고 얘기하죠. 무슨 논리인지 대충 이제 아시겠죠? 네 번째, 시장경제. 정부는 기업가 정신과 혁신 역량을 촉진할 의무가 있다. 의무란 게 어느 정도의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개인과 사회가 국가보다 커야 한다. 자생적 시민사회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것도 말만 봐서는 괜찮습니다. 여섯 번째, 핵가족의 해체 경향을 역전시켜야 한다. 양성평등이 아니라 가족 얘기로 다시 돌아왔네요. 일곱 번째, 분배정의 절대 빈곤에 빠지지 않게 해야 한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국민계세주의 징세를 이야기합니다. 국민계세주의가 모든 사람의 자기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재원 마련을 위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눈에 띄는 정책이긴 합니다. 한편으로는 유승민의 중과세 중복지 주장이 연상이 되는 대목이기도 하네요. 여덟 번째는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데 자유와 공동체의 조화를 지향하는 것이 공화주의고 자유와 공동체를 이어주는 것이 행복이다. 이것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의무인지 권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빠졌던 양성평등 얘기가 여기 나오네요.
가부장적 권위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공화주의가 구조적 억압구조인 가부장적 권위주의를 타파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마지막은 통일은 자유민주주의의 원칙 아래 체제의 통합을 해야 한다. 책 전체를 보고 난 느낌은 부분들을 살펴보면 다 좋은 얘기들이에요. 개인의 자유도 지키고 공동체도 지키고, 하지만 공화주의를 실제로 구현하려는 방법론을 곰곰이 뜯어보면 전체적으로 좋은 내용에 독을 살짝 타넣었다는 느낌이에요. 공화주의 자체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서 좀 더 다뤄보기로 하고요. 박형준을 비롯한 국힘당 정치인들이 왜 그렇게 민주당과 차이가 없는 자질구레한 정책들을 이것저것 내놓는지가 조금 이해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공화주의 자체의 문제에 대해서 다음 편에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